최근에 방송인 홍진경 씨가 방송에서 본인의 자신감과 자기 가치에 대한 말을 한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다른 분들한테 우습게 보이든 뭐 안 우습게 보이든 그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남한테 보여지는 자동차라던가 옷이라던가 뭐 구두라던가 내가 맨날 입을 대고 먹는 디자인, 매일매일 내가 지내는 내 집의 정리정돈, 여기서부터 자존감이 사실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저 또한 보여지는 것보다 내면의 가치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자동차나 좋은 집을 이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또 이제 명품 핸드백, 옷, 이런 것들이 자기의 가치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저희 너무 오래돼서 초대하기도 좀 민망스러울 정도로 좀 오래된 집이라 그런 것들이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고요. 지난주에 제가 좀 집에 반갑지 않은 손님이 와서 아주 소동을 피운 일이 있습니다. 사실 쥐가 들어와가지고요. 저희가 사는 집은 뉴욕 근거리에 있는 주택인데요. 1948년에 지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대략 75년 정도 된 집인 것 같은데, 저희가 들어올 때 한 12년 정도 그때 들어왔거든요. 그때는 저희도 이제 집을 마련하는 게 빠듯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랑 큰 보수 공사는 꿈도 못 꾸고 그냥 들어와서 쓸고 닦고 하면서 구멍 난 것들 메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방역이나 그런 큰 전기 배합이나 지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보수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것들은 저희도 항상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올해는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거예요. 저는 그동안 살면서 이제 그런 경험이 있긴 했었지만 쥐가 저희 음식을 갉아먹거나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서 소름이 끼쳐서 정말 한 주 동안은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의 주식인 라면과 김들을 아주 야금야금 잘 씹어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역 업체에게 전화를 해서 저희 이제 포이즌도 뿌려놓고 쥐덫도 뿌려놓고 소동을 피웠습니다. 어쨌든 그런 소동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집을 나름 깨끗하게 쓸고 닦고 구멍 메우면서 검소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신경을 안 썼나. 그래도 이제 캐비넷의 뒷부분에 벽이 없는데 저희가 그것도 고치지 않고 한 10몇 년 동안 살아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썼어야 되는데, 그리고 저희 캐비넷이 너무 오래돼서 그 틈들이 너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진작에 바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로 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 제가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이 들고는 하는데요. 또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요구하는 것도 많아지고 40대 초반이지만 은퇴자금 쌓아둔 도 없고 이제 학자금 적금에 그런 것들도 준비해 놓은 게 없는데 미래를 생각하면 이런 작가 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 하는 자괴감, 그런 불안감들이 문득문득 들죠. 그런 것들이 이겨내야 역경 끝에 어쨌든 저의 작품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럴 수 있을지 한번 열심히 버텨보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40대라고 키워드를 치면 거의 대부분이 40대 비혼 또는 이제 40대 결혼하기 어려운 이유, 40대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제적 강박에 대한 또 사회적 안정에 대한 생각들이 아주 지배적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당연히 50대가 되면 그때 가장 경제적으로 많이 돈이 들어가는 시기잖아요. 자녀가 독립하고 이제 집을 사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능력이 안 되면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서 해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교포분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한국 부모님들은 자식이 결혼할 때까지는 서포트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50대가 넘어가고 또 60대 이후에 노년을 걱정하게 되겠죠. 싱글이고 또 아이가 없으신 분들도 나이 들면 괴로운 거 마찬가지죠. 노후에 의지할 곳 없이 혼자 되면 그렇잖아요. 두려운 것이 당연하죠. 저도 마찬가지로 부모로서 아이들을 서포트 해줄 수 있을 만큼 해주려고 하는데 제가 흑수저 출신이라 가지고 있는 것도 많지 않고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나기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작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꿈이 지금까지 포기되지 않아서인데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 스스로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이제 어릴 때 꿈을 꾸더라도 사회에 나와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미대 졸업하더라도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어릴 때 그런 진로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 미대를 갈 수 있는 여건이 못 됐고요. 그렇게 고민을 하고 하다가 이제 늦게 제가 결혼을 하고 다시 꿈을 펼치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제가 얼마나 가난했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보통 미술 입시를 하러 많이 가잖아요. 그때 저는 너무 이제 미대를 가고 싶은데 다 미대 입시를 하니까 학원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집안 환경을 생각하면 전혀 이제 가능하지 않는 그런 거였죠. 그때도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일을 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이제 일을 안 하신 지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지금 해보면 저희 아버지가 우울증이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한 3, 4년 동안 집에만 계시고 또 저희 엄마는 우울증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조증 있을 때는 막 사업을 하신다고 난리를 치시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사라지시고 그러는 분이었어요. 그때 엄마는 저희 집에 없으셨고요. 밖에서 민박업을 하신다고 그렇게 돈을 여기저기서 빌려다가 끌어 쓰시고 그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동네에서 제일 싼 미술학원을 찾아봐야 했어요. 제 스스로. 그래서 어떻게 찾긴 했는데 제일 싼 미술학원이었으니까 뭐 그렇게 체계적이었지도 않고 어쨌든 그 안에 들어가서 스튜디오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 저는 정말 만족을 해야만 했죠. 그런데 저는 사실 학원비도 거의 2년 동안 내질 못했어요. 근데도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는지 뻔뻔하게 계속 꾸준히 나갔습니다. 원장님이 상황을 아시니까 나중에 내라고 말씀하시지만 싫어하는 내색이 상당히 보였죠. 아예 관심도 두지 않으시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제가 좋은 데에 합격이라도 하면 그나마 이제 학원에서 그거를 사용하실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제가 운이 없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미대 입시를 포기하고 전문대에 있는 패션 디자인 학과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동대문 사업들이 굉장히 번창했을 때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재능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디자인밖에 없겠다 싶어서 일단 그쪽으로 진학을 하게 됐고 학교 생활 적응은 잘 못했지만 어찌어찌 졸업을 해서 아주 자그마한 중소기업에 취직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쌓인 경력들로 인해 가지고 제가 경력자로 미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려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인생의 격정기라고 할까요? 굉장히 안 좋은 일도 많았고 어쨌든 제가 그렇게 어렵게 어린 시절에는 이제 남들이 다 대학 갈 시절에 제가 제 꿈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 와서야 이제 학교를 다니고 정식으로 뉴욕에서 전시를 한 작가가 된 그런 경험을 제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아직 갈 길이 상당히 멀어요.
굉장히 멀어요. 일단 전시를 시작하긴 했지만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직 팔아본 경험도 없고요. 그럴 때 보면은 내가 정말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많이 생각나는데요. 그래도 꾸준히 끝까지 버티려고 합니다.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면서 제 마음을 다잡는 것도 제 스스로 주문을 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소수의 유명 작가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세계에서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작업하는 것은 돌을 닦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몇 년을 작업해도 그러니까 혼을 갈아서 한 작업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이 원하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으면 그저 제 방구석 어딘가에, 제 컴퓨터 파일 어딘가에 묻혀 있을 뿐이니까요. 보통 그걸 실패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저는 그 작은 조각들이, 작은 경험들이 비늘들 같은 육신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제 스스로 제 직업에 가치를 부여해야만 계속 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저의 상황은 꾸준히 발전해 왔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 시 실패했던 경험, 그런 대학 입시 실패 경험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름 없는 대학을 나와도 어쨌든 그거를 이겨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러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을 해서 거기에서 사실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사회에 대해서. 그 안에서 성차별도 받고 나쁜 경험들. 정말 그때는 60만 원을 받고 한 달을 버텨야 됐어요. 저 혼자 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조울증이 있어서 저희를 서포트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이 순식간에 돼버려서 그때 당시 고등학교 저희 동생을 좀 돌보면서 어쨌든 먹고 살아야 했어요. 그때는 저희 동생도 정말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저 또한 준비되진 않은 채로 가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60만 원을 가지고 집세 20만 원 내고 그리고 뭐 이제 그때 당시에 핸드폰이 필요했으니까요. 일하려면 그러니까 핸드폰, 전기세 그런 이제 세금들을 내면 많아야 20만 원 정도 이제 그걸로 식량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제 동생, 저 그렇게 먹고 살았어야 되는데 저희 엄마도 가끔 오셨어요. 집에. 그때 당시에 이제 아빠 돌아가시고 저희가 이사를 해야만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할머니 명의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엄마가 빚이 많아서 그거를 팔고 그걸로 이제 어느 정도 빚을 갚고 저희는 월세 20만 원짜리 빌라의 집으로 이사를 해야만 했죠. 그래서 어쨌든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었지만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때 당시 저희 엄마는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못 깨닫는지 여전히 소비는 왕성하셨고요. 또 거기다가 제가 그렇게 적은 월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다니는 크레딧 카드를 본인이 사용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갚으라고. 그때 생각하면 정말 아직 가슴이 답답하네요. 그리고 또 제가 실질적으로 배가 고파서 여기저기 이제 과장님이나 이제 아는 사람이 밥 사주겠다고 하면 잽싸게 따라갔어요. 배고프니까요.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 어린 나이에 만으로 21살에 부모님도 지켜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 젊은 여성이 밥 먹겠다고 따라오면 당연한 건데 저도 그때 그런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밥을 먹고 그냥 모른 척 하면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사고가 났습니다. 사실 밥을 얻어 먹은 사람한테서 전치 3주에 이제 폭행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아직도 그 얘기를 하면 머릿속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런 사고를 겪고 있는데 그걸 다 저 혼자 감당해야 했던 거죠. 그 일이 저희 집 앞에서 그 이사간 연립주택 앞에서 생겨난 일인데 그렇게 사람이 죽기 전에 모든 살아온 순간들이 이제 필름처럼 빠르게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걸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죽기 살기로 소리를 지르고 그 사람을 움켜잡고 저도 공격을 하려고 했지만 그 힘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소리를 그렇게 질렀는데 정말 집 앞에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동네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와서 어쨌든 죽지 않고 살았지만 제가 얻어 터진 그 얼굴을 하고 있는데도 저희 엄마는 아니요 물으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시긴 했지만 제가 어린 마음에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교통사고가 났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 그런 일들을 겪고 버텨내고 했던 시간들이 많이 버거웠던 것 같아요. 저 혼자 할 수가 없었던 만으로 21살로 이제 갑자기 사회에 던져진 저는 정말 사는 게 버거웠던 것 같아요.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어쨌든 회사 일을 열심히 했고요. 열심히 그런 의류 제작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운이 좋게도 나름 이름이 알려진 회사에 취직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인기 많았던 의류 브랜드인데요. 그거를 밝히긴 좀 어렵고요. 제가 25살 때쯤 결혼을 한번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그 사람하고는 전혀 이제 연결감이 없었는데 그 도피처를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지만 사람이 그때 또 실패를 경험하고 이렇게 지금 제가 든든한 남편과 아이들을 가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으니 그때 배운 교훈이 저의 삶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많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TMI인가요? 어쨌든 제 팟캐스트에 제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에피소드를 보니 제가 누구인지는 밝히고 싶지 않지만 제 삶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민을 오게 된 그런 경유까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이미 이제 TMI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회에 또 제 인생의 역경 스토리를 또 얘기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 정말 하고 싶은 이번 주에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해서 작가를 늦게 이제 준비하게 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고 또 이제 제가 제 인생에서 제일 가장 중요한 가족을 또 열심히 꾸리고 있고 그 또 남편과의 관계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거의 일환으로 또 이번 결혼 기념일에 저희 남편과 저의 좋은 시간을 위해서 오마카세를 먹으러 갔습니다. 저희가 집이나 자동차나 뭐 외모 꾸미기에 돈을 안 쓰지만 한 가지 저희가 플렉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부부는 오마카세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절약해서 1년에 한두 번 기념일날 오마카세를 먹으러 가요. 지난주 말에 저희가 결혼 기념일로 저녁 식사를 하러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예약한 곳은 로어 이스트에 위치한 세카이라는 스시집이었어요. 그나마 찾은 가성비 좋고 이제 별점도 꽤 괜찮은 그런 곳을 찾았거든요. 저희가 이제 1년에 몇 번 안 되는 플렉스를 할 수 있는 기회였고요. 사실 2년 전에 퀸즈 잭슨아츠에 있는 유명하다는 집에 갔었는데 최악은 아니었었는데 그 중국인이 운영하는 곳이더라고요. 중국 특유의 기름진 맛, 기름진 냄새들이 여기저기 퍼져 있는 것을 느껴서 그때 좀 실망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튼 이제 세카이에 도착하고 입구부터 이제 깔끔한 인테리어를 보고서는 여기는 그래도 기대할 만하겠다 하고서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 안쪽에서 소곤소곤 하는 말소리를 들어보니 중국어더라고요. 그래서 그 2년 전 그때 기억이 떠올라서 약간 실망스러웠는데 미국에서는 꽤 흔하게 중국인이 운영하는 스시집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제 전통식 니기리 오마카세를 하는 집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대체로 저렴한 초밥로를 파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고급 오마카세 집이 돈이 많이 흐른다는 것을 그들도 아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해야 비싸게 마진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가죠. 갔는데 중국인이란 그런 걸 알자마자 제가 이제 딱
거부감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가진 거부감이 편견에 비슷한 것 같아요. 준비한 스시는 정말 섬세하게 아주 이제 기술도 좋았고요. 생선도 굉장히 신선하고 스시를 딱 입안에 넣으면 부드럽게 녹으면서 소스로 꾸며내기보다는 정말 자연스러운 원래 본연의 맛을 끌어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더라고요. 단순한 식사의 즐거움이 아니라 오마카세 셰프를 통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저 또한 그러한 이제 편견을 버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을 했고, 중국인이 하면 퀄리티가 안 좋다, 싸다 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만약 그 사람이 내 내공에 충실하지 않았었다면 그래 그게 내가 생각이 맞았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중국인 스시 셰프가 스시를 만드는데 에너지를 집중하고 정말 이것이 맛있어야 한다는 바람이 정말 녹아내린 듯한 그런 스시를 하는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손님의 생각을 바꿀 만한 그런 영향력을 가진 아주 좋은 셰프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리도 창작이라고 봅니다. 열심히 본인의 에너지를 또 본인의 바램을 넣어서 어떤 사람에게 영향력을 준다면 그게 창조의 에너지인 거죠. 창작이라는 건 단순히 물리적인 작품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 생각, 또 이제 정신적인 에너지를 표현하는 과정,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스시를 먹고 나서 근처에 있는 뉴 뮤지엄에 잠시 들러서 주리 시카고를 보고 또 아트 포 아트라는 음악을 후원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아웃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어서 거기도 다녀왔습니다. 공연과 미술관을 아주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는 뉴욕이기 때문에 제가 이 도시에서 떠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문화 활동을 함으로써 영감도 수집하고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아주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배부른 주말이었습니다. 작가로서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작업할 환경이 되는가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니요. 대학원을 졸업해도 어떤 보장도 없습니다. 여기저기 이제 대출로 연명하면서 저도 지원금을 사냥하고 있는 중인데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은 특히나 이제 돈 있는 사람이 신격화된 그런 정말 자본주의 국가이죠. 여기서 생활을 하면서 이 나라에서 돈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높은 학자금이 생성되는 이유는 사회적 계층을 나누기 위한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만들기 위한 건데, 그래서 이런 현실은 특히 이제 주류 백인 사회하고 이제 다른 문화적 배경, 백인하고 유색인종이라 함은 흑인뿐만 아니라 아시안, 원주민, 그리고 남아메리카인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영화 겟아웃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백인들이 보통 처음에 굉장히 친절하죠. 이제 겉으로 웃고 있지만 친해져 보면 그 친절함 속에서의 위선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친절하게 대함으로써 또 이제 결국의 메시지는 저희 비주류 스스로가 그런 주류 사회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믿게끔 만드는 체면 같은 그런 사회 현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아주 정말 세련되고 은근하게 세뇌를 시키는 그런 방식들이 아주 소름 끼치게 느껴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정치 발언 같지만 제가 살고 있는 사회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제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알아가는데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중국, 한국, 인도 주로 그런 나라들에서 온 이민자들 중에 아주 지식인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학자금 장벽을 뚫고 가끔 이제 장학금도 받고
성공의 길을 걷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문제는 사실 이제 좋은 대학에 가더라도 저희가 살아온 환경과 이제 문화적인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어색해요.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표출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런 것들이 리더십에 연결이 되는데 저조차도 30년 동안 한국에 살아온 탓에 그렇게 토론이라는 것이 어려울 수가 없더라고요. 뭐 내 생각을 내 맘대로 이야기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설득까지 시킬 수 있어야 그게 리더십인 건데 우리 아시안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어려워서 결국에 이제 좋은 학교로 나와도 회사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기 힘들다.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다가 시스템적으로도 일단 주류 계층이 보이지 않게 이민자들이 치고 올라오는 것을 아주 은근하게 막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하고 또 리더십이 좋은 경우가 있어도 상당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또 자기 자신이 남들보다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많이 있어요. 그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여기서 회사 생활도 하고 이제 학교 생활도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겪어봤는데 대부분 자기의 잘난 점을 과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런 과도한 자기 중심성, 나르시스트가 자기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비하하는 게 또 나르시스트의 속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건강한 자신감을 말하는 건 자기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자기를 존중하면서 또 이제 자기의 능력과 한계를 이해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남들도 자기와 같다는 걸 이해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미국 문화에서 개인주의, 자기 실현,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성공을 강조를 하는데 이러한 문화 배경에서 사실 저는 저를 그렇게 내세우기엔 제 자아상과 자신감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뼛속까지 나르시스트들을 싫어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혐오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 사회가 그런 모습들이 이상적인 사회상이다라고 하면 저도 어느 정도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게 약한 부분인 걸 아니까 저희 아이들이라도 좀 자신감 있게 키워야겠다 생각을 하지만 사실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당연히 저희 아이들도 저의 성격을 닮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제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같이 성장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독립적이면서 타인을 존중하고 또 이제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게 진정한 미래상이고 또 그게 또 한국 사람들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남을 배려해서 내가 좀 덜 갖고 내가 그 사람을 맞춰주면 오히려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너보다 우위이기 때문에 너가 나를 서빙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정말 어이없지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른 인종한테 적대적일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태도로는 아무도 설득시킬 수가 없죠. 보통 이제 흑인들이 주류 사회에 대한 불만들이 화로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뭐 힙합 문화다 뭐다 해서 화로서 표현하는 그런 자기 주장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본인에게 적대적인 사람에게는 총칼을 들이대면서 내 말 들어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설득을 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신뢰를 갖게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도 저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그래야 그 신뢰들이 쌓여서 나에게 자신감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이런 자신감 키우기는 저 스스로한테도 접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작가로 정말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는 실패를 하게 되겠죠. 하고 있고요. 지금 작년에 작업한 작품보다 제가 좀 더 성장한 자세로 또 더 많은 작품을 만들고, 또 더 작년보다 더 많이 공모전이나 뭐 지원금에 지원해서 안 되더라도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는 거죠. 이렇게 작은 일들이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무리 실패일지라도, 아무리 내 거를 봐주지 않더라도 그것들이 쌓이면 나 스스로 나의 데이터가 쌓이게 되죠. 그게 나의 가치를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팟캐스트를 하는 것이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저의 성장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저 스스로 대화를 나누는 거라고 느끼거든요. 작가 노트나 이제 일기를 쓰면서 나를 발견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서 저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여러 가지 이제 두서없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명상이나 묵상 같은 이제 좋은 말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영감을 주는 팟캐스트가 되자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조금 이제 변질이 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가 제 목소리에 솔직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솔직한 마음으로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두서없이 제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 13주년을 맞이해서 남편과 시집에 갔던 그런 이야기는 저에게 큰 영감을 줬고요. 또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남으로써 제 스스로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됐고, 또 그런 중국인 셰프가 준비한 일식 요리에서 또 문화적인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경험을 했고, 또 저 스스로를 재발견하고 재정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의 삶에 쌓여가고 저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보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작은 일에서 성장하고, 또 이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스스로 신뢰를 가져보세요. 그게 자신감을 얻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요. 또 다음 주에 저의 삶을 나누러 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